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도권 서울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지에 거주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금액대별로 시장을 좀 세분화하셔야 돼요. 뭐 3억짜리 시장과 5억짜리 시장, 10억짜리 시장을 똑같이 분류하시는 건 절대 안 맞습니다. 이젠 완전 다른 흐름으로 갈 거예요. 양극화라는 단어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지 우리가 막연하게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철학적인 얘기만으로는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해서 그 대응 전략을 따로 가주셔야 돼요. 고가주택 시장과 중저가 시장 주택은 철저하게 이분화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길잡이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구정 연휴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 대체 유무가 있으니까 하루 남았네요. 이런 날이 좀 아쉬워서 사무실에 나와서 다음 주 상담 준비도 하고 자료 준비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는 그런 컨텐츠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내 집 마련.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접할 때 굉장히 설렜어요. 과연 서울에 내 집 하나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20대, 30대 초반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처음 한번 가졌을 때 그 성취감도 굉장히 컸었고 첫 등기 칠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굉장히 좀 설렘이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단어를 어떻게 접하실지 그리고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떨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되게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바로 그 단어 그리고 그 과정이 이 내 집 마련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결정을 유보하다가 지금 시기에는 고민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과정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내용은 이제 제가 내 집 마련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 생각을 전달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또한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편승을 하시게 될지 뭐 할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너무 다 다른 거긴 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 집 마련은 그냥 막연하게 어렵게 없는 일인 것처럼 그냥 생각을 유보하시게 되면 그거는 평생 나에게 오지 않는 일일 거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하나 둘 알아보고 나에게 걸맞는 것들로 준비해 나가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연하게 남의 일처럼 유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면밀히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컨텐츠를 찍고 있고요. 실제로 이 컨텐츠를 보는 분이 뭐 15억, 20억짜리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꿈꾸고 있는 그냥 작은 집 한 채라도 서울에 혹은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께서 소비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컨텐츠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분이라면 꼭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도 하시고 끝까지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료를 한번 띄워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2024년 상반기 과연 내 집 마련을 할까 말까. 저는 뭐 하라는 주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서 할지 말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는 없이 그냥 쭉 한번 말이 조금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부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2월에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고요. 이 흐름을 왜 이런 관점을 가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시장 흐름을 분석할 때 있어서 같은 지표로 삼으면 좋은 그런 통계 자료들과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내 집 마련을 실행하신 분의 얘기를 제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겪었던 과정들과 그런 얘기들을 하나 들려드려 볼게요. 근데 요 사례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의 주택을 매수한 사례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 24년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 부동산 뉴스가 요즘 막연하게 뭐 시장 폭락한다, 떨어진다, 뭐 조정받았다, 가격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살 집은 별로 안 떨어진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뉴스들만 보다 보면 요즘은 또 게다가 좀 지치죠? 맞아요. 저도 지칩니다. 이런 뉴스들이 너무 안 좋은 부정적인 뉴스들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별로 보면서 즐거운 뉴스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남의 얘기처럼 그냥 흘려듣고 그런 숫자들 하나도 면밀히 분석해보지 않고 그런 뉴스들만 그냥 넘겨가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딱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지금 현재의 시장을 보면요, 지금은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견고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정책을 입안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주체가 시장주의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주의자들이 끌고 가니까 시장의 심리 같은 거를 적당히 잘 잡아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첫 집 마련을 하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다수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집값이 그냥 막연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정부가 원하는 게 딱 그 정도입니다. 막연하게 시장으로 엄청나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연착륙할 수 있게 하향 안정화되는 정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당장에 총선도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급등하면서 욕먹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전 정부가 그것 때문에 한번 철퇴를 맞았잖아요. 지금 정부는 그런 걸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고 하향 안정화되는 정책들을 계속 써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뭔가 다시 반등을 하고 급등을 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조금씩 걸어줍니다. 그런 브레이크로 인해서 시장이 또 잠시 안정화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꼬이는 시점들이 오긴 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안정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2년 고점 대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파트 단지의 고점, 전 고점이라고 하는 가장 비쌌던 금액대가 21년 말부터 22년 상반기, 22년 초반대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물건들이 있는 때입니다. 그때 대비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왔었냐면요, 조정을 받을 때 약 35%까지, 많게는, 적게는 15%가 빠졌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 5천이 되기도 했고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 5천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가격이 온 시기는 바로 2022년 말, 23년 초죠. 그때는 부동산 매수 심리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엄청나게 하면서 우리나라 또한도 금리 급등하기 시작했고, 대출금리 인상하는데 거기에 또 뭐까지 겹쳤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대외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았고 실제로 경기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막연하게 돌기 시작한 때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쪼그라들면서 과거에는 뭐 막 그냥 아무거나 투자하면 다 잘 될 것 같았던 그런 시장이 엄청나게 위축됐던 그런 시장이죠. 그때가 바로 22년 말 23년 초입니다. 이때 부동산 당장에 내일 모레면 다 끝날 것처럼 그런 뉴스들 쏟아졌어요. 부정적인 뉴스도 쏟아지면서 실제로 시장에 매도 물건들이 정말 호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의 거래들이 많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단지에 한 건, 두 건이 일어나면서 호가의 조정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많이 조정받았을 때가 35%까지 조정을 받았고, 적게 받은 데는 약 15% 받았어요. 근데 그때 시기에 비해서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시기의 매매 호가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다시 반등을 해 있고, 전국의 경우에는 약 3%에서 5% 정도 다시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바로 시장의 흐름,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됐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역전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전세 때문에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들이 탄생하고, 6억의 전세를 받았던 집이 5억으로 떨어지고 4억 5천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집들이 매매 물건으로 이제 급매로 나오게 돼서 단지들이 다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았죠. 하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대출이 풀리게 되면서 전세금 반환 대출을 통해서 반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번 반환을 했던 그런 집주인들, 임대인들이 다시 임대로 내놓기보다는 매매로 시장에 물건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다주택자 관점에서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하나 두 개는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매 물건으로 내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왜냐? 한번 집을 팔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집은 언제 팔 수 있는지 아시나요? 투자자들은 다 알 거예요. 언제 팔 수 있나요? 그냥 내가 팔고 싶을 때 아무 데나 팔 수 있나요? 세입자가 껴있는 집 막연하게 팔 수 있나요? 못 팝니다. 언제 팔 수 있냐면요, 세입자분께서 나가줬을 때 팔 수 있는 겁니다. 과거처럼 폭등할 때처럼 세입자 낀 집을 아무나 사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가 되는 집의 80% 이상은 어떤 집들이냐면요, 집주인이 살고 있거나 공실로 비어 있거나 아니면 세입자분께서 나가는 날짜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 물건, 즉 입주물 위주로 팔립니다. 왜냐? 대부분 다 담보대출 받아서 그 집을 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단기간에 급등할 거란 심리보다는 그냥 지금은 순수하게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는 시장이라서 그래요. 실거주용 용도의 주택들만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팔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세로 물건을 내놓지 않고 매매로만 물건을 내놓는다는 거는 어떤 말을 뜻하나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걸 뜻하나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분들이 급하면. 이분들의 사연이 급하거나 사정이 급하면 자연스럽게 매매 호가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전세 물건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왜냐? 시장에 전세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추가로 전세 물건은 어떨 때 나올 수 있나요? 투자자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안 살고 세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투자자가 나와야지 전세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 임대업자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서 막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장에 전세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로 내놨던 물건도 매매로 전환을 해서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한번 전세를 주면 이제는 뭐 2년마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4년, 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게 8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매도 시점을 한번 놓쳐본, 과거 고점에서 한번 못 팔아본 그런 매도자들이 지금 시점에 한번 팔아볼까라는 관점으로 내놓은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전세 물건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전세 호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부동산원 자료나 KB 자료를 보면 이런 전월세 지수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후행지표라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평균을 놓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평균인가요? 물론 평균적인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곳은 평균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들이 전세 시세는 이미 급등을 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적으로 늦게 발표하고 나서 뒤늦게 막 전세가 오른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미 시장엔 전세 물건이 없거나 한참 올라 있거든요. 후행지표에 속게되는 경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다음 말씀드릴 바로 이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심리가 엄청나게 많이 뒤틀려 있어요. 시장이 불안이 가중이 돼 있고 시장이 꼬여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 지금의 매매나 전세 가격의 이 흐름은 안정적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이 수급의 불안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1대1로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는 1대1로 맞았던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계속 조절이 되고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수요층은 견고하게 아직까지 존재하는데 이 공급이 굉장히 불안해요. 바로 이 전세 사기 여파가 거기에 한몫을 더하고 있죠. 이 건축왕 탐욕에 청년 4명이 숨지고 148억 전세 사기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징역 15년 받았다고 하는데 전 징역 30년 줘도 된다 생각해요. 이건 너무한 거죠. 왜냐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줄 몰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에 정말 나쁜 짓을 같이 한 거는 이 HG라고 하는 곳이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경매 나온 물건들 보세요. 근데 이 경매 나온 물건들이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이 같이 고스란히 인수해야 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매가 바로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막연하게 이거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세로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2억이든 3억이든 내 보증금이 들어가서 살고 계신데 이게 해소가 될 때까지 나는 이 집에 계속 뭐가 날라오는데 해결은 안 되는데 정말 살고 싶은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대다수의 물건이 90% 이상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입니다. 이런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여기서 한번 이제 해소가 돼서 1년 반 만에 드디어 내 보증금을 찾게 돼서 어딘가에 나가게 됐어요. 혹은 보증금을 뜯겨서 내 돈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일부만 찾고 나가게 됐어요. 정부에서 뭔가 바우처를 제공해줘서 좀 저기로 뭔가를 어디 갈 수 있게 됐어요. 이분들이 과연 다시 빌라 오피스텔에 전세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불안해요.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키워드는 전세 불안이고 자연스럽게 월세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물건은 10개인데 찾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금리가 낮으면 그나마 이 오름폭이 낮을 텐데 시장 금리가 아직까지는 월세로 내서 수익률을 나올 만큼의 시장 금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작년 초죠. 작년 초 대비 작년 하반기부터 월세 인상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에 비쌌던 그 지수 기준만큼 올라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지금 월세로 찾는 물건 대비 물건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 또한도 막연하게 제가 만약에 90만 원 하던 월세가 그냥 뭐 100만 원, 110만 원 끝까지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다시 전세로 턴업하게 됩니다. 이 가격에 여기 가느니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저 또한도 많은 분들께 권하는 말입니다. 결국에 부동산은 비교잖아요. 이 금액에 여기 사느니 다른 곳.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파트로도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로 막연하게 가기보다 반전세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시세가 명확히 보이다 보니까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전세 수요층은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 전세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수급의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뉴스들은 이제 후행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자고 일어나니 1,000만 원 올랐다. 이제 구정이 지나면요. 전셋집 많이 보러 다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빨랐던 분들은 1월부터 많이 보고 다니면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장에 전세 물건이. 그리고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잖아요. 2월 중순 말 3월 초까지. 물론 4월 달이 되면 전세 이동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월세 물건 마지막까지 내려고 하는 분은 지금 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전세가가 많이 올라 있고 물건이 많이 없다. 이게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꼬이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불안 요소로 작용되는 그 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 안정적 흐름이지만 수급이 꼬이는 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급을 하고 싶다고 내일 모레 공급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백매체 짓는 그런 것들도 1년에서 1년 6개월 땅 매입까지 하게 되면 3년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민간업자가 해줘야 되는데 민간업자는 결국에는 돈이 돼야 됩니다. 민간 투자자나 건설업자는 돈을 벌 수 있어야 진입을 해요. 근데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1월 10일 날 무슨 대책이 나왔죠. 뭐 도시생활형 주택 지을 때 뭐 할 때 건설임대 좀 하라고 뭔가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정책 하나만으로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진입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물건 총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특히 핵심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공공의 물량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공공의 물량은 지금 이미 사인들이라고 하는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땅을 허물고 짓는 걸 공공이 막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공은 어디다 할 수 있냐?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외곽에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외곽은 지어도 안 나가요. 왜냐? 외곽을 가려고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곽에다 막연하게 짓는다고 정말 싸게 지으면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공공의 물량도 이제 싸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바입니다.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도권 서울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지에 거주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금액대별로 시장을 좀 세분화하셔야 돼요. 뭐 3억짜리 시장과 5억짜리 시장, 10억짜리 시장을 똑같이 분류하시는 건 절대 안 맞습니다. 이젠 완전 다른 흐름으로 갈 거예요. 양극화라는 단어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지 우리가 막연하게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철학적인 얘기만으로는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해서 그 대응 전략을 따로 가주셔야 돼요. 고가주택 시장과 중저가 시장 주택은 철저하게 이분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장을 진입할 때도 그 가격의 차이를 면밀히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 가격에 따른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분화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왜 그렇게 바라보게 됐는지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데이터 자료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 그리고 지표를 좀 읽는 방법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금리예요. 금리는 예측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엄청 많이 급등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정말 미친 듯이 했죠. 금리를 올린 적이 유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 고점이 오래 가네요. 제일 무서운 거는 금리 고점이 과연 몇 년이나 갈까? 길게 가도 1년은 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6개월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고점 피크는 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고, 적어도 이제 올 상반기 하반기에 금리 인하 뭐 한 3번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미국이 금리 인하 3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당장에 따라간다, 이건 아니겠지만 기조적으로 조금씩은 변동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21년도 보면 0.5%에서 했던 게 지금은 이제 3.5%로 동결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기준금리도 기준금리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주택을 매수할 때, 구입을 할 때, 이런 매매 자금에 있어서 대출을 받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나 정도를, 막연하게 금리 고점이니까 지금 집 사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는 가정하에 과연 얼마 정도를 상환하게 되고 금리의 상황에 따라 이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갖게 되는지, 그 정도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과연 구입 시 대출금리 어느 정도일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서민대출이라고 하는 우리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전년도에 이제 주택시장이 많이 연착륙하니까 시장에서 정부에서 이걸 풀어줬죠. 특례 보금자리라는 걸 풀어줬어요. 원래 6억까지였던 주택을 9억까지로, 그리고 소득 기준도 없애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하향돼서 주택 매매 가격은 6억까지, 소득 기준은 8,500만 원 미만, 뭐 요 정도대로 바뀌긴 했죠. 하지만 이거는 DSR을 안 보는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을 깨는, 아직까지는 유효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대금리 적용하면 3% 중반 나와요. 4% 초반까지도 나옵니다. 금리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상자들께는 좋은 대출 상품이긴 하다. 디딤돌 대출은 2.5%에 받습니다. 한도는 낮죠. 그래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대상자분들께는 굉장히 내 집 마련할 때 있어서는 좋은 대출 상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올 초에 풀려서 나오게 된 상품이 바로 신생아 대출이죠.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1.5%에서 2% 초반까지, 우대금리 적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례없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올해 지금 신생아를 출생하거나 지금 출생을 준비하시는 신혼부부들 혹은 이렇게 미혼모 가정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조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5억을 빌려도 2%에 받으면 얼마인가요? 한 달에 이자로는 90만 원대밖에 상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장기간 상환을 하면서 그 집을 유지를 하고 정주성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그냥 막연하게 이용하시는 일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3% 초반부터 4% 중후반대의 대출금리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낮지 않나요? 저는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과 느낌은 다르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 느낌적으로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집 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PIR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소득 기준에서 충분히 이걸 납입하고도 많은 분들께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대출 금리 시기이다. 여러분들 다 막연하게 10억, 12억짜리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5억짜리 집을 사고 있다면, 7억짜리 집을 사고 있다면 그거에 맞는 비율에 따른 대출은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 정도만 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충분히 납부 가능한 금액대의 금리선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상품으로 보면 이래요. 은행 연합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정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40년 상환하는 걸로 했을 때 실제로 지금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게 NH,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균등 상환하게 되면 3.29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 그냥 2월 초 자료거든요. 3.29면 정말 낮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4억을 빌렸을 때 매달 하는 원리금 상환하는 액수가 15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연봉을 한 5,500만 원 받는다. 맞벌이가 아니라 그냥 외벌이라고 쳐도, 혹은 신혼이에요. 이제 신혼. 그래서 한쪽만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연봉 5,500만 원 기준에서 매달 실수령하는 액수가 한 380, 390만 원 되는 선이면 원리금으로 150만 원 상환해도 충분히 생활비, 보험료, 내고도 쓸 수 있을 만큼은 나오지 않나요? 물론 이거보다 더 나와야겠죠. 내가 만약에 소득 수준이 딱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좀 더 낮은 금액대에 주택을 구입을 해서 대출 비율을 낮춰주면 더 좋긴 하겠죠. 막연하게 무조건 영끌해서 뭘 사라, 이건 아니지만 충분히 상환 가능한 금액대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전세로 갔을 때는 과연 어떨까?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은행 연합회 자료고요.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신한은행 기준에서 지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율이 약 3.65% 나옵니다. 2년 만기짜리로 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이자만 상환하는 거죠. 이자만 상환하면 한 달에 121만 6천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슬프지 않나요? 내 집도 아닌데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만 상환해야 되는 액수가 120만 원에 육박하는 겁니다. 물론 전셋집 5억짜리랑 매매가 5억짜리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전셋집 5억짜리가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이건 내 집 아니잖아요. 내 집 아니고 그냥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가야 되는 돈이 5억인 거잖아요. 이거는 내 자산인 거고 이건 내 자산이 아닌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 월 비용으로는 약 3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5억의 전세를 들어가느니 5억짜리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물론 5억짜리 집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선에서 좋은 걸 알아봐서 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금리대에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과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280만 원씩 상환해야 될 것 같고 내 한 달 월급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상환해?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명확히 알아보고 하면 사실적으로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런 은행의 대출 상품들이 실제로 지금은 5년 고정금리 상품이 금리가 더 낮아요. 왜 그럴까요? 은행에서도 아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막연하게 시장의 기준금리가 약간은 이제는 좀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어떨까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을 때는 고정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행에서도 금리가 좀 내려가게 되면 고정금리 상품을 많이 팔아야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는데 변동금리를 팔게 되면 계속 금리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되잖아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3.29에 팔아도 5년 동안 고정을 해두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생길 거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리를 제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은 고정금리 상품이 금리가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만약 이런 변동성이 불안돼서 나는 매월 나가는 금액이 고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을 해서 내가 매달 상환하는 액수를 고정을 해두시면 충분히 상환 가능한 금액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하도 믿어서 이렇게 뒤어본 적이 많아가지고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예측은 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금리는 어느 정도 피크가 왔고 중간에 한두 번 변동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측에 저 또한 한 표를 날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런 금리와 맞물려서 같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이 PIR인데요. 이런 기사들 보면 좀 살떨리잖아요. 집값 너무 비싸다. 지수가 245.9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하는데 소득의 61%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은 너무 비싸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너무 비싸다.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데이터로 뭔가 제안하는 분들이 이 PIR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집값 비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고정금리 상품을 활용해서 변동성 리스크를 제거를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택 마련을 하시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KB에서 나오는 자료고 저는 오히려 이 데이터가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가구소득 평균이 6,500 정도래요.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분들도 있어요. 맞벌이일 수도 있고 외벌이일 수도 있어요.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이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게 지금 23년도 3분기 시점으로는 약 본인 소득 대비 12.8배 높은 금액대의 집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봉 기준으로 1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보통 12.8억 정도 되는 주택을 매수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내가 연봉 1억 받으면 나도 사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그 정도의 주택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없지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없다고 시장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주택가격 고점일 때는 약 14.8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은 좀 내려와서 12.8까지 와 있다는 거고요. 요 분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구소득 대비 평균 주택가격은 서울 기준에서 약 8억 4,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맹신하면 안 돼요. 왜냐면 평균의 오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평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같이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을 놓고 시장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시장을 온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막연히 비싼 가격에 무조건 뭘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정주성을 지켜야 되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끝집을 사는 게 아니라 첫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시장 참여자로서 이 부동산 시장 선상에서 같이 노력하면서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거를 응원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멀리서 관망만 하고 계시지 말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공감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핵심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얼마 안 돼요. 그 정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공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내용을 같이 밑에 적어주세요. 그런 사연을 보고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